겨우 8제곱미터 남짓한 방, 그 안에는 무려 9명의 피해자의 머리와 수백 개의 인체 부위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주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니 밤에 잠이 더 잘 옵니다. 일본 사회를 공포에 빠뜨린 이 사건은 바로 자캄실 사건으로 알려진 시라이시 다카이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시라이시 다카이로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면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선울입니다. 오늘은 일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이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건 발생 당시 23세였던 다무라 아이코는 어린 시절 운동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집에는 부모님 외에도 본인을 매우 아껴주는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어머니랑 같이 생활했고 오빠는 외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그녀는 2017년 6월 어머니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그녀는 결국 자살 충동까지 겪게 되었고 가족의 권유로 도쿄 하치오오지시에 있는 상담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시설에는 상담사들이 있었고 오빠 역시 정기적으로 찾아와 동생을 돌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설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자유로웠기에 다무라 아이코는 항상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21일 아이코는 잠시 외출하겠다며 시설을 나섰고 그날 이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오빠는 불안해졌고 결국 동생의 SNS를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 달 전 동생이 남긴 게시물이었습니다. 혼자 죽는 건 무섭다. 누군가와 함께 떠나고 싶다. 그리고 그 게시물 아래에는 수상한 계정과의 대화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계정의 주인은 스스로를 죽고 싶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직감적으로 혹시 동생이 이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계정을 이용해 온라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 네티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 역시 과거 자살 충동을 겪었고 문제의 계정 죽고 싶은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협조를 받아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여성은 문제의 계정 주인과 연락을 이어가며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고 경찰은 약속 장소에서 잠복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거리에 CCTV를 확보했고 10월 23일 동생이 한 남성과 같이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화질이 좋지 않다 보니 남성의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도움을 주던 여성이 드디어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했고 경찰은 약속 장소에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30일 마침내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라이시 다카이로. 경찰은 여성에게 일이 생겨 못 간다고 문자를 보내게 했고 약속이 취소되자 남성은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그를 미행해 거주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은 곧바로 실종된 아이코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카이로는 잠시 침묵하더니 냉장 보관함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경찰이 뚜껑을 열자 고양이 모래 속에서 사람의 머리가 발견됐습니다. 충격에 빠진 경찰은 즉시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비슷한 보관함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인체 부위들이 차례로 발견되었습니다. 최종 수색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8개의 냉동상자, 9개의 머리, 그리고 240여 개의 인체 부위, 심지어 비어있는 보관함 하나도 있었습니다. 시라이 씨는 그것은 10번째 희생자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체포가 조금만 늦어졌다면 피해자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범행 기간이 불과 2달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2017년 8월에 1명, 9월에 4명, 10월에 4명, 살해당한 9명 중에 8명은 여성이었고 1명은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SNS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접근했습니다. 나도 죽고 싶다. 함께 떠나자.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말들로 상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시체 상자는 1층에 놔두고 본인은 2층에서 잠을 자며 그 좁은 방에서 9명의 시체와 함께 생활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다카이로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도 잔인한 일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가 무엇일지요. 다카이로는 1990년 9월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여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성격이 온화하고 가정이 화목하며 그냥 평범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부모의 이혼 후 동생은 엄마 따라 갔고 다카이로는 아버지랑 생활했습니다. 이는 다카이로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경험을 이용해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했고 이를 범행에 악용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다카이로는 한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고 유흥업계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업계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였고 짧은 기간에 부자가 되어 허황된 사치와 화려함 속의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점점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벌어들인 수입에서 수수료를 몰래 챙기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그는 업계의 규칙마저 무시하기 시작했고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선을 넘고 맙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려던 두 여성을 성매매 업소로 알선한 것입니다. 결국 피해 여성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시라이 씨의 차량이 확인되면서 그의 범행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유흥업계에서 활동하기 어렵게 되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번 화려한 생활을 맛본 사람에게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던 그는 이전과 같은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부터 그의 인생은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생활에 익숙해진 시라이시 다카이로는 더 이상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삶은 원했지만 그만큼의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았고 결국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외로움을 겪는 여성들을 자신의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고 인터넷에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꾸민 계정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스카우트로 일하며 익힌 심리 파악 능력과 대화 기술을 이용해 SNS에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된 표적은 삶에 지쳐 있거나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접근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자신 역시 죽고 싶다고 말하며 상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8월, 그는 SNS를 통해 21세 여성 미우라 씨를 알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 지쳐있던 그녀는 인터넷에 자신의 고민을 자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다카이로는 그런 그녀에게 접근했고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만나게 되었고 첫 만남에는 그녀의 남자친구도 함께 했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에서 밤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이후 만남이 계속되면서 다카이로는 그녀가 상당한 돈을 모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50만 엔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며칠 뒤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를 믿었던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건넨 돈이 결국 자신의 목숨값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8월 22일, 다카이로는 그 돈으로 훗날 사건의 현장이 되는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그곳에서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카이로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그는 범행 후 증거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고 인체 부위를 보관함에 넣은 뒤 고양이 모래로 냄새를 가렸습니다. 체포 후 그는 첫 범행을 처리하는 데 며칠이 걸렸지만 이후에는 점점 익숙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첫 살인이 그에게 죄책감이 아닌 만족감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범행 동기는 돈을 넘어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이후 희생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5세 여학생부터 20대 청년들까지 여러 명의 피해자가 차례로 실종됐습니다. 그 중에는 첫 번째 피해자를 찾기 위해 직접 다카이로를 찾아온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첫 번째 피해자의 남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또 다른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실종 신고도 계속 접수됐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스스로 죽고 싶다는 글을 남겼던 사람들이었고 일본에서는 성인의 자발적 가출이나 잠적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카이로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마지막 피해자의 오빠가 포기하지 않고 여동생의 행방을 추적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더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체포된 뒤에도 다카이로는 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이 생전에 죽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로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죽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빠른 판결을 원했을 뿐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2020년 12월 일본 법원은 다카이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27일 그에 대한 형이 집행되면서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너무 젊었습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15세, 가장 나이가 많은 피해자도 26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난 사람은 위로해줄 사람이 아니라 그 약한 마음을 이용하려 했던 범죄자였습니다. 인터넷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화면 너머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라 외로움과 절망, 그리고 인터넷 범죄가 만들어낸 비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일요일 밤에도 또 다른 실제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